예, 안녕하세요. 한국의 정자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조선대학교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인 치고 정자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손쉽게 정자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오면서도 국립중앙박물관 안에 있는 청자정이라는 정자를 둘러보고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조선대학교에도 정자가 2개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에는 굉장히 넓은 운동장이 있고요. 그 운동장 한쪽 편에는 넓은 부지에 굉장히 많은 종류들의 장미들이 심어져 있는 장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시민들이 찾아와서 장미를 구경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미를 구경하러 온 시민들이 장미를 구경하다가 지치게 되면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자를 마련해 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정자는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또 이 정자는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정자는 무엇을 하던 곳이었을까요?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변의 정자가 얼마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통계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호남 지방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통계가 있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호남 지역, 즉 광주 전남북 지역에 총 2,397개의 정자가 존재했던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1,025개가 존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는 과연 몇 개 정도의 정자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 표를 보시면 1530년 조선 전기에 신증 동국여지 성남이라는 책이 편찬되었는데요. 거기에 885개의 정자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정자 가운데에서 전국 8도의 분포를 보시면 경상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라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라도에 있는 정자 170개는 전체 885개 가운데에서 약 한 19.2% 정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약 2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5분의 1 정도가 되는 셈이죠. 따라서 이것을 이제 역산을 해서 호남 지방에 존재하고 있는 2,397개에다가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수치를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는데요. 곱하기 5를 하면 한 12,000개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생각해도 전국적으로 약 1만 개 이상의 정자가 존재했을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 가운데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한 5,00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신증 동국여지 성남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정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지금은 이제 정자라고 통칭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정자라는 말 속에는 누각, 정자, 당, 대, 각, 헌과 같은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생긴 것들을 다 통칭하는 개념이 이 정자입니다. 이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각과 정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자를 달리 누정이라고도 부릅니다. 누정이라고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정자라고 많이 쓰는데요. 조선 전기 통계에서는 누각이 정자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이제 누각보다도 정자가 훨씬 더 많이 지어져서 지금은 정자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슷하게 생긴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명칭으로서 지금은 정자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누각과 정자가 이런 건물들을 대표하는 것들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그러면 이 누각과 정자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각은 관에서 건립한 공적인 건물입니다. 그리고 2층 구조로 규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고요. 반면에 정자는 개인이 지은 사적인 건물로서 단층 구조로 규모가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것이 경복궁 안에 있는 경회루입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굉장히 큰 규모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광주 무등산 원효계곡에 있는 풍암정이라는 정자입니다. 단층으로 되어 있고 규모도 매우 작죠. 규모와 관련해서는 그 기둥수를 보시면 구분하기가 비교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경회루는 기둥수가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아래쪽에 있는 풍암정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몇 개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정자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정자가 존재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문헌 기록상으로는 5세기 말에 정자가 있었다는 것이 최초의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있는 기록이고요. 신라 제21대 비처왕 즉위 10년 무진년에 천천정의 왕이 거둥을 하였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처왕 즉위 10년 무진년이 488년입니다. 그래서 5세기 말에 삼국시대 때 정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문헌 기록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삼국시대부터 이제 정자가 존재하기 시작해서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정자가 지어졌는데요. 이 정자들은 시대마다 조금씩 했던 역할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삼국시대 때는 주로 왕실을 중심으로 해서 정자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고려시대 때는 왕실은 물론 관아 및 사적인 문벌 귀족까지 확산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규보의 문집인 동국 이상국집에 사륜정기, 능파정기와 같은 이런 정자와 관련된 기문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밖에도 몇몇 문인들의 기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시대 때는 귀족들이나 신흥 사대부 계층들도 이 정자를 소유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정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에 와서입니다.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사대부들의 이 사적인 누정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와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 여지승남 이 두 책에 기록된 정자 수를 비교해 보시면 조선이 건국된 지 약 5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57개의 정자만 기록되어 있는데 비해서 그로부터 한 80년 가까이 지난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남이라는 책에는 무려 885개의 정자가 기록되어 있어서 이 80년 정도 되는 사이에 엄청나게 정자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증가되는 정도가 훨씬 더 가속도가 붙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10,000개 이상의 정자가 존재했을 걸로 그 가운데서 현존 정자는 한 5,000개 정도의 정자가 전국적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산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정자는 도대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졌을까?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 몇 가지 정도,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세분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비슷비슷한 기능들은 이제 좀 묶어서 보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용도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학문과 교육의 공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 양반 4대부들이 등장하면서 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정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정자라는 것은 조선시대 양반 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자는 이 조선시대 양반들, 양반 문화와 떼어놓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조선시대 양반들은 달리 사대부라고도 불렀습니다. 왜 사대부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이분들은 이제 벼슬을 할 때도 있고 벼슬을 그만두고 조용히 그냥 책 읽고 공부하고 후학들을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벼슬길에서 물러나 있을 때는 사라고 부르고 벼슬길에서 나아가서 벼슬을 하고 있을 때는 대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사대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즉 사회 신문에 있을 때는 주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학자와 같은 역할을 주로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벼슬길에 나가서 대부의 생활을 할 때는 관료로서 정치인 또는 뭐 이 행정 관료의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자는 주로 이제 이 대부로 있으면서 관료 생활을 하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사회 위치로 돌아왔을 때 그때 주로 자기 집 주변에 경치 좋은 곳을 물색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정자를 짓고 지냈던 거죠. 그 정자를 왜 지었느냐 하면 이 벼슬길에서 물러나서 이제 낙향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다시 벼슬길에 나갈 때까지 이 집에서만 지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집에서 지내면 아무래도 이제 집에 있는 사람 눈치도 보이게 되고 할 터이니까 또 뭐 집에 있으면 당연히 이제 공부가 잘 되지도 않을 터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 일대를 물색해서 경치 좋은 곳에다가 정자를 지어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곳으로 출근해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또 경치도 좀 즐기고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렸게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이러기 위해서 이제 정자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자와 관련해서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이 1차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하고 독서를 하고 또 자기를 찾아오는 후배나 후학들이 있으면 그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즉 학문과 교육을 할 목적으로 이 정자를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조선 후기 노래책에 실려 있는 율곡 2의 고산구곡가라는 작품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작품을 가져온 것이고요. 아래쪽에 그것을 다시 정리를 타이핑을 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잠깐만 읽어보면요. 율곡 2 선생은 벼슬을 그만두고 나서 황해도 해주 고산이라는 곳에서 자연을 가꾸면서 거기에서 이제 은거 생활을 하면서 학문도 하고 또 찾아오는 후학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상을 잘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고산 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더니라고 했는데 이 고산의 구곡이라는 것을 명명을 하고 그 구곡의 자연을 자기가 이제 경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 고산 구곡담을 고산 구곡의 자연을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모복거 풀을 베어내고 거기에 자신이 거처를 정하게 되면서부터 번님들이 다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을 찾아온 후학들을 맞이해서 옛날 송나라 때 중국 송나라 때의 주자가 무이산에서 자기도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오는 후학들을 열심히 가르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즉 무이산에서 주자가 했던 일을
상상을 하면서 그 주자를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읊고 있는 것이죠. 그 유학자들이 가장 존승에 맞지 않았던 송나라 때의 주자를 본받아서 자신도 황해도, 해주, 고산에서 열심히 학문을 하고 열심히 후학들을 가르치겠다. 그것을 이제 이 왼쪽 편 상단에 있는 사진이 이제 이 은병정사라는 건물인데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런 것들을 다짐하면서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자,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이 정자를 지었던 가장 일차적인 이유는 이런 이제 학문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정자를 지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아무리 양반들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정자에서 공부만 하고 또 찾아오는 후학들을 가르치기만 하고 그럴 수는 없었겠죠. 워낙 경치 좋은 곳에 정자를 지어 놓았기 때문에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쉬고 싶으면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주변 일대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구경하면서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 정자의 뜻을 보게 되면은 중국에 이제 설문해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한자의 글자를 설명해 주는 그 중국에서 이 최초로 편찬된 자전입니다. 중국 최초의 자전인 이 설문해자라는 책에 이 정자 정자의 뜻을 풀이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정자는 백성들이 편안히 머무르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뜻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 수 있다시피 중국에서부터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 동양 사회에서 정자의 기능으로서 가장 일차적인 기능으로 생각했던 것은 역시 편안히 머무르면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조선의 양반들은 앞서 봤다시피 역시 이제 양반이기 때문에 공부를 중시해서 그래서 이제 학문과 교육을 중시하는 그런 용도로 우선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들도 역시 정자의 원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휴식을 취하고 자연을 감상하고 이런 것들을 겸해서 했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곁들여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조선의 양반들은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달리 이 정자 주변에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고 또 산책을 하고 이러는 행위 자체를 이 세속의 때를 벗고 자기 이 정치 현실에 나가서 관료 생활을 할 때 더러워진 그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순화하고 정화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을 관찰하면서 그 자연 속에서 자기 자신도 맑고 깨끗함을 배워서 자기 마음속을 맑고 깨끗한 것으로 온전히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변의 자연들을 둘러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을 둘러보고 산책하는 행위 자체에 그런 이제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상을 잘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자가 이제 오른쪽 사진에 있는 이 보길도 부용동에 있는 윤선도의 세연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이 세연이라는 말은 씻을 세자에다가 그러할 연자를 써서 고산 윤선도가 직접 명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일대, 세연정 주변 일대의 자연물들이 물로 씻은 듯이 굉장히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맑고 깨끗한 자연물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득 채워서 그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자의 이름을 세연정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조선 양반들의 의식을 잘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자의 마지막 그 용도로서 선비들의 풍류 그리고 친교의 공간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정자라는 곳은 주변 일대의 그 양반 사대부들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 또는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함께 하면서 지내는 선비들의 놀이터, 만남의 장소요 선비들의 놀이터였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조선의 살롱 또는 조선의 카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정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음다도 하고 음주도 하고, 그러니까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시회, 그러니까 이 모인 사람들끼리 이 운자를 띄워가지고 시도 짓고, 주로 이제 한시 위주로 많이 짓고, 그 다음에 연주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 연주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노래도 부르고 또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정자의 주인은 주변 일대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죠? 자기가 준비한 술도 대접하고, 또 자기가 직접 운을 띄워서 시회도 열고, 또 연주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되니까 뭔가 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기 과시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대표적인 양반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과 열심히 친목을 도모함으로 해서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확대하는 이런 용도로 또 정자가 활용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그 유명한 이 송순의 면왕정가의 한 대목을 가져온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술이 익었거니 버지라 없을 소냐. 그러니까 이 술을 담궈 놓았는데 그 담근 술이 이제 맛깔나게 익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고, 술이 익게 되자 자연스럽게 이제 함께 마실 친구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벗들을 불러 모아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불내며 타이며 혀이며 이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악기를 타는 다양한 모습들을 다양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불내면은 이제 악기를 불게 한다는 얘기고, 타이면은 타게 한다는 얘기고, 혀이면은 악기를 켜게 한다는 얘기고, 이하면은 이제 악기를 흔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악기들을 불고 타고 켜고 흔들고 하면서 온 가지 소리로 이 취한 흥취를 재촉하니, 근심이라고 어찌 있으며 시름이라고 무슨 시름이 붙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무런 근심도 아무런 시름도 없다. 그동안 있던 모든 근심과 시름이 이렇게 즐겁게 놀다가 보니까 다 사라졌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너무 좋은 나머지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누웠다가 앉았다가 또 몸을 굽혔다가 뒤로 젖혔다가, 그 다음에 이 시를 읊었다가 휘파람을 불었다가 이러면서 이제 마음껏 놀고 있으니까 천지도 넓고 넓고 세상도 넓고 넓고 1월도 한가하다. 세월이 너무나도 한가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세상은 너무나도 넓게 느껴지고, 하지만 세월은 너무나도 한가롭고 평화롭게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이상 좋은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송수는 면왕정을 지어놓고서 이렇게 이제 흥취를 즐기는 주변 일대에 그 친한 벗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지은 이 면왕정에서 최대한 이 풍류를 즐기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었는데요. 근데 이 송순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운도 좋아서 조선시대 때 사람으로서는 드물게 굉장히 장수를 했습니다. 90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90까지 장수를 한 덕에 조선의 양반들도 굉장히 하기 힘들다라는 이 회방년을 열 수 있는 이런 행운을 누렸습니다. 이 회방년이라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급제한 지 6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잔치를 회방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송수는 27세 때 이 문과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60년이 지난 87세 때 바로 이 면왕정에서 이제 회방년을 개최를 하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이 송순이라는 인물은 이 담양 일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송순의 회방년을 맞이해서 이 주변 일대에 뭐 이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이 면왕정으로 모여들게 된 거죠. 그래서 성대하게 이 회방년 잔치를 열던 도중에 이 송강 정철의 제안으로 우리가 직접 이 제자들이 직접 송순 선생의 가마를 메어드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이 제안을 해서 제자 4명이서 함께 이 송순 선생의 가마를 맸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보통 평상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가마는 보통 이제 하인들이 매는 것이기 때문에 양반이 가마를 매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제 이런 특이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게 소문이 퍼져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급기야 이제 이 조선 후기에까지 계속해서 이 소문이 퍼져나가서 당시 정조 임금도, 조선 후기의 정조 임금도 이 소문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1798년에 정조 임금이 당시에 이제 광주에서 이 향시, 지방에서 보이는 과거를 이제 향시라고 하는데요. 광주에서 과거 시험을 보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시험 문제를 정조 임금께서 직접 이제 출제를 하게 된 거죠. 그때 출제를 했던 과거 시험 문제가 하여 면왕정이라는 것입니다. 뜻을 풀이하면 면왕정에서 가마를 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16세기 말에 이 면왕정에서 이 송강 정철의 제안으로 송순 선생의 제자 4명이 직접 스승의 가마를 맨 그 일을 가지고서 한 편의 멋진 시를 써서 제출해라, 이런 이제 그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된 거죠. 예, 이후에도 이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승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담양군에서는 2022년부터 회방년 시연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편에 있는 2개 사진이 바로 그 담양군에서 개최하고 있는 회방년 시연 행사와 관련된 사진입니다.